중국에서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을 샀는데 3년째 못 받는 사람들과 은행에 갔더니 내 돈 인출이 막힌 사람들, 석사 학위 받고 배달하는 청년들과 공장 문 닫고 떠나는 외국 기업들, 이게 전부 동시에 터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부동산 폭락, 청년 실업, 저출산, 우리도 겪고 있는 문제들이죠. 그런데 중국은 이게 한꺼번에, 그것도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로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을 뒤흔들고 있는 5가지 균열을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부 재정, 금융 시스템, 청년 세대, 그리고 기술 경쟁력, 이 5개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옆에 것도 같이 쓰러집니다. 도미노처럼요. 14억 인구 대국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균열, 부동산입니다. 중국 부동산 하면 헝다 사태가 떠오르실 겁니다. 4리 60조 원의 빚을 안고 쓰러진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이죠. 그때 다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헝다가 워낙 무리하게 확장해서 그런 거지, 다른 데는 괜찮겠지.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헝다가 쓰러지고 2위 비구이 위안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계 1위 왕커마저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왕커가 어떤 회사냐면 중국 부동산 업계의 삼성 같은 존재입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믿을만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국영기업이죠. 그런 왕커가 2025년 12월 7천억 원대 채무를 갚지 못해서 30일 유예를 받았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는 왕커의 신용등급을 선택적 디폴트로 강등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삼성물산이 갑자기 이번 달 월급을 못 주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요. 중국 부동산의 마지막 보루마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숫자보다 더 생생한 건 현장의 모습입니다. 런웨이로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미완성 건물을 뜻하는데 이게 중국 전역에 수백만 채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모은 돈에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아파트 분양 대금을 완납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거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공사 현장에는 인부 한 명 보이지 않습니다. 철근만 삐죽 튀어나온 콘크리트 덩어리가 비바람에 녹슬어 가고 있을 뿐입니다. 내 돈은 이미 개발업체 주머니로 들어갔고 그 업체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내 평생 모은 돈이 저 콘크리트 덩어리에 묶여버렸어. 이 절규가 지금 수백만 중국인들의 현실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분노한 시민들이 지방정부 청사를 에워싸는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5%가 넘습니다. 경제의 4분의 1을 떠받치던 기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붕괴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훨씬 더 거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두 번째 균열, 8경 원의 숨겨진 빚입니다. 8경 원.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8 뒤에 0이 16개 붙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으로 수백 년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 장부 뒤에 숨기고 있던 빚의 총액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지경이 됐을까요?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성과를 내기 위해 무분별하게 땅을 개발하고 건물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직접 빚을 내면 중앙정부 눈치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꼼수를 썼습니다. LGFV라는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돈을 빌린 거죠. 이게 바로 그림자 금융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내 이름으로 대출받으면 신용등급에 찍히잖아요. 그래서 친구 이름으로 대출받는 겁니다. 장부에는 내 빚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갚아야 할 돈입니다. 중국 지방정부들이 나라 전체 규모로 이걸 한 겁니다. IMF 추산으로 이 그림자 부채만 1경 2천조 원이 넘습니다. 공식 통계에도 안 잡히는 유령 같은 빚입니다. 중국 전체 부채를 다 합치면 GDP의 300%를 훌쩍 넘깁니다. 쉽게 말해서 1년에 버는 돈보다 갚아야 할 빚이 3배 많다는 뜻입니다. 일단 짓고 보자. 빚은 다음 시장이 갚겠지.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 지어진 도로와 건물들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 없는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밤에 위성사진을 찍으면 불빛 하나 없는 신도시들이 즐비합니다. 50만 명이 살 수 있게 지었는데 실제 거주자는 몇천 명인 곳도 있습니다. 건물은 텅텅 비어 있는데 이자는 꼬박꼬박 돌아옵니다. 빚을 빚으로 갚는 돌려막기. 신용카드 돌려막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번 꼬이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다가 결국 터진다는 걸요. 지금 중국 전체가 그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무너지니까 지방정부 세수가 말랐고 세수가 마르니까 빚을 더 낼 수밖에 없고 빚이 쌓이니까 이자 갚기도 버거워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두 번째를 쓰러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충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균열, 금융 시스템입니다. 은행에 맡긴 내 돈을 못 찾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상상이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중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2022년 허난성의 한 은행에서 갑자기 예금 인출이 막혔습니다. 처음에 은행 측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돈을 못 찾습니다. 결국 수만 명의 예금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ATM기 앞에 긴 줄이 늘어섰는데 기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루 인출 한도가 19만 원으로 제한됐습니다. 내 통장에 수천만 원이 있는데 하루에 19만 원밖에 못 찾는 겁니다. 그나마도 운이 좋아야 가능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방 은행들이 부동산 개발업체에 돈을 빌려줬는데 그 개발업체들이 줄줄이 망해버린 겁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됐습니다. 부실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은행은 예금자에게 돌려줄 돈이 없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은행을 못 믿으면 그 나라 경제는 작동을 멈춥니다. 누가 은행에 돈을 맡기겠습니까? 중국 정부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부동산 규제 완화, 심지어 주식시장에 직접 돈을 투입하는 국가대까지 동원했습니다. 결과요? 잠깐 반짝하다가 다시 곤두박질 칩니다. 시장은 정부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손대지 않으면서 돈만 뿌리니까요. 경제학에서 이걸 유동성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돈을 아무리 풀어도 사람들이 안 쓰는 겁니다. 미래가 너무 불안하니까요.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내 자산 가치는 반토막 나는데 누가 쇼핑을 하겠습니까? 돈이 생기면 무조건 빚부터 갚거나 숨깁니다. 은행도 못 믿으니까 현금을 집에 쌓아두는 사람까지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뿌린 돈이 시장에서 돌지 않고 그대로 증발해버립니다. 빚 갚느라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으니 기업 매출이 떨어지고 매출이 떨어지니 월급이 깎이고 월급이 깎이니 또 소비가 줄고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입니다. 부동산이 무너지니 은행이 흔들리고 은행이 흔들리니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돈을 안 쓰니 경제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세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 타격보다 더 뿌리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균열, 희망을 잃은 청년들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건 시간이 걸려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투입하고 정책을 바꾸고 구조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면 그건 회복하는 데 세대가 걸립니다. 지금 중국에서 바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탕핑, 이 단어 들어보셨나요? 평평하게 눕는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보상이 없으니 나는 그냥 바닥에 누워 있겠다는 선언입니다. 중국 SNS를 보면 멀쩡한 대학 졸업 가운을 입은 청년들이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사진이 올라옵니다.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최근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바이란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미 망했으니 마음대로 해라, 될 대로 되라는 완전한 자포자기입니다. 농구 경기에서 크게 지고 있는 팀이 아예 뛰기를 포기해버리는 걸 뜻하던 말이 사회 전체로 퍼진 겁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 청년 실업률, 공식 통계로는 20%입니다. 5명 중 1명이 백수라는 거죠. 그런데 베이징대 연구진이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46.5%가 나왔습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인구수로 환산하면 1,600만에서 2천만 명의 청년이 사실상 탕핑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청년 실업률 발표를 아예 중단해버렸습니다. 숫자가 너무 처참해서 공개를 안 하기로 한 겁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 실업 통계를 숨기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석사 학위를 따고 내가 하는 일이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타는 거라니. 배달 가방을 맨 청년이 카메라를 보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 흔한 풍경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중국 정부는 AI, 전기차 같은 첨단 산업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잡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산업들은 고용을 별로 안 만들어냅니다. 로봇이 배터리 만들고 AI가 설계하는데 사람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반면에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대학 졸업생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사무실에서 일하는 화이트칼라 직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자리는 없습니다. 남은 건 저임금 노동이나 배달뿐입니다. 청년들은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아무리 경쟁해도 승자는 정해져 있고 내 몫은 없다는 걸요. 초등학생 때부터 새벽까지 학원 돌고 명문대 가려고 청춘을 갈아넣고 취업하려고 스펙을 쌓고 또 쌓았는데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배달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안 뛰겠다는 겁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시스템에 대한 조용한 항복입니다. 청년들이 돈을 안 벌고 소비를 안 하니 내수 시장은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연애도 포기, 결혼도 포기, 출산은 당연히 포기입니다. 중국의 합계 출산율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명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가 평균 1명이라는 뜻입니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도 안 됩니다. 하루에 유치원이 50개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경쟁 사회에 내 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 없어요. 이 말이 중국 SNS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면 당장은 티가 안 납니다. 하지만 10년, 20년 뒤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 경제 성장이 멈추고 세금 내는 사람이 줄어드니 연금과 복지가 붕괴합니다. 늙은 세대를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 하는데 그 젊은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경제가 안 좋으니 청년들이 절망하고 청년들이 절망하니 소비와 출산이 멈추고 인구가 줄어드니 경제가 더 안 좋아지고 네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끊어낼 수 있었던 마지막 희망, 기술마저 발목이 잡혔습니다. 다섯 번째 균열, 기술 굴기입니다.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기술 굴기, 미국을 따라잡겠다, 반도체 자급하겠다, AI 1위 하겠다, 야심찬 구호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그 기술 굴기가 숨을 못 쉬고 있습니다.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려면 네덜란드 ASML의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필수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ASML 하나뿐입니다. 독점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압박으로 중국은 이 장비를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을 시도하고 있긴 합니다. ASML 엔지니어들을 70만 달러 연봉으로 스카우트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죠. 그런데 전문가들의 평가는 최소 10년 이상 뒤처져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기술은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 축적된 노하우와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반도체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AI도, 자율주행도, 스마트폰도, 첨단 무기도 다 반도체가 있어야 돌아갑니다. 기술 굴기를 외치던 중국이 정작 핵심 열쇠를 구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외국 자본의 움직임이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51% 급감했습니다. 절반 넘게 줄어든 겁니다. 3년 전과 비교하면요, 77분의 1 토막입니다. 한때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차이나 플러스 원. 들어보셨나요? 중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베트남, 인도, 멕시코 같은 곳에 대안을 만들어 놓자는 전략인데 이게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기본 원칙이 됐습니다. 왜 다들 떠날까요? 미중 갈등으로 언제 제재를 받을지 모릅니다. 코로나 때처럼 갑자기 도시 전체가 봉쇄될 수도 있습니다. 방한처법이 강화돼서 외국인 직원이 갑자기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곳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기술이 막히니 미래 성장 동력이 사라지고 외자가 빠지니 투자가 줄고 투자가 줄어드니 일자리가 안 생깁니다. 5개의 도미노가 모두 쓰러졌습니다. 여기서 한 발 물러나서 전체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지방정부 재정이 고갈됐고 재정이 고갈되면서 그림자 부채가 터지기 시작했고 부채가 터지면서 금융 시스템에 균열이 생겼고 경제가 얼어붙으면서 청년들이 희망을 잃었고 기술마저 막히면서 탈출구가 사라졌습니다. 5개의 위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서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중국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비교합니다. 1990년 버블 붕괴 이후 30년간 제자리 걸음을 한 일본처럼 중국도 장기 침체에 빠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서 중국이 일본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부유해진 상태에서 늙었거든요. 버블이 꺼졌을 때 일본의 1인당 GDP는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쌓아놓은 부가 있었기 때문에 30년의 침체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요? 1인당 GDP가 아직 미국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가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바닥을 찍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걸 미부선로라고 합니다.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늙어버린 나라라는 뜻입니다. 일본에는 도요타가 있고 소니가 있고 탄탄한 기초 과학이 있었습니다. 침체기에도 기술력으로 버텼습니다. 중국은요, 핵심 기술은 서방의 제재에 막혀 있고 그나마 있던 제조업 기반은 외국 기업들이 떠나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 이렇게 흔들리는 동안 누가 그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업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서 한국 조선업은 끝났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값싼 인건비로 물량 공세를 펼치는 중국을 어떻게 이기냐는 거였죠.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조선업은 사양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전 세계 LNG 운반선의 83.8%가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사실상 독점입니다. 발주대기 중인 LNG선만 100척이 넘고 한국 조선소에는 3.5년치 일감이 쌓여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10조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중국 배는 너무 불안해서 못 쓰겠어요. 돈을 더 주더라도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해운사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LNG 운반선은 바다 위의 영하 163도 냉장고입니다. 액화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로 유지하면서 수만 킬로미터를 운반해야 합니다. 가스가 새면 그 배는 거대한 폭탄이 됩니다. 초정밀 기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LNG선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중국에서 만든 LNG선이 운항 중 멈춰서고 치명적 결함으로 폐선 위기까지 간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더니 결국 이 비싼 배를 고철로 만들 셈인가요? 수천억 원 투자한 선주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결국 다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LNG선만이 아닙니다. 암모니아 추진선, 액화수소 운반선 같은 차세대 친환경 선박도 한국이 세계 최초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가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런 친환경 선박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이 자국 군함 정비를 한국에 맡기려는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자국 군함 정비를 외국에 맡긴다? 전례 없는 일입니다. 미국 조선업이 사실상 붕괴 수준이라 자국 내에서 제때 수리를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물량으로 밀어붙이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더 정교하고 믿을 수 있는 기술을 가졌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걸 시장이 증명해버린 겁니다. 기술적 격차에 지정학적 기회까지 겹치면서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리스크를 피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이 믿을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는데 그 대안이 한국인 겁니다. 조선업뿐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까지. 중국이 무너진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위기가 우리에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입니다. 중국 내수 시장이 얼어붙으면 우리 수출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면 그 충격파가 우리한테도 올 겁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지금 조선업에서 보여준 것처럼 다른 분야에서도 중국의 빈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면 이건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5가지 균열. 첫째, 헝대 이어 왕커까지 쓰러지는 부동산 붕괴. 둘째, GDP 300%에 달하는 8경 원의 그림자 부채. 셋째, 예금도 못 찾는 금융 시스템의 균열. 넷째, 절반이 백수인 청년 세대의 절망. 다섯째, 반도체 규제와 외자 이탈로 막힌 기술 굴기. 이 5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세계 경제의 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그 흐름을 읽고 준비하는 자만이 다음 시대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몰락이 한국의 독이 될까요? 아니면 진정한 기회가 될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